네, OBS 라디오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가올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난제들부터 잘 풀어가 봐야 할 텐데요.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2025년 올 한 해 예측과 전망 어떻게 되는지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안보 부문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보건 안보 위기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방 안보, 에너지 안보까지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습니다. 네, 또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식량 안보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그치지 않고 이 각국의 패권 다툼으로 번진 지도 오래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안보 함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김웅종 고려대 특임 교수 모시고 2025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웅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굿모닝 OBS도 OBS 라디오 처음 출연이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있는 김웅종입니다. 유럽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그밖에 이제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제가 쭉 지금 해오신 것들을 보니까 특히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오래 계셨어요. 연구원도 하시고 본부장, 부원장, 뭐 해외 또 파견도 네. 나갔다 오시고 원장까지 역임하셨는데 먼저 이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제 대외 경제 전반이지만 특히 이제 유럽 경제 쪽을 많이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FTA라든가 지역 경제 무역 협정, 뭐 경제 안보 관련된 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 예. 이제 원장을 하면서 대외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예. 요즘에 또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할 텐데 요새는 주로 어떤 이야기 하세요? 요새도 뭐 비슷한 영역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도 뭐 학생들 가르쳤지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안보라든가 대외 경제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정책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는 경제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그리고 안보 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외교 안보, 그리고 외교랑 또 경제랑 또 많이 또 그 결부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트럼프의 2.0 시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교수님이 꼽는 재집권의 가장 큰 의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경제가 문제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 성장률로 봐가지고는 트럼프 2017, 18, 19년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이든 정부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장률로 봐서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서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이든 정부의 그 책임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경제가 문제는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경제가 좋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그 극우의 부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예. 거의 비슷한 그 요인으로 해서 결국은 과거에 노동 중도 좌파를 지지했던 그런 계층이 결국은 명확한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그 해법이 옳든 틀리든 간에 예. 예, 그런 후보에게 결국 표를 몰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겠어요. 사실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문제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거의 3%에 해당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정책이 있지만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줄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로 낙점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경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트럼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모자에도 색에서 나왔었는데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기조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저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 재앙 같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모든 걸 관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관세를 하는 이유는 관세가 굉장히 가시적이죠.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어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이용합니다. 근데 뭐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동맹들하고 같이 해서 수출 통제한다든가 뭐 수출 통제라는 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관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엄청나게 관세 전쟁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보복 관세도 또 있을 것이니까요. 다른 국가에서. 예.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보편 관세 10에서 20% 거의 20%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보편 관세라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네. 엄청난 파장을 줍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60% 한다라든가 자동차 같이 특별한 부분에서는 100% 이상을 하겠다라든가.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 세계 경제 이렇게 이것이 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0.3에서 0.5% 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한 3%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2.5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이고 3.0에서 2.95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는 사실은 지금 자기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하다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노동자들 다 불법 노동자들 다 내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노동시장에 충격 줍니다. 그럼 임금이 또 올라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큰 영향은 두 가지인데 부정적인 영향은 첫 번째는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엄청난 큰 영향을 볼 것이다.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예.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금리를 못 내린다. 지금 현재 다 전 세계가 금리를 내려야 지금 숨통이 트이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칠 거다. 한마디로 다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피게 되면 그 미국 내 국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자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국내 물가는 버리되 관세를 통해서 더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건가요? 예, 지금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돈도 더 많이 지어주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지금 반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러거든요. 그 에너지 굉장히 사실은 그 국민 개인 소비 지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화석연료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최소한 1년에 매일 하루에 지금 현재 나온 얘기로는 뭐 엄청난 양의 또 추가적인 그 원유와 가스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물가 좀 올라가도요 우리가 에너지 쪽 가격 떨어뜨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옳은 정책이라고 보세요. 트럼프의 정책은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상당히 굉장히 전략적이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 관세가 올리면 뭐 임금도 올라가고 금리 인하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런 그 경제 효과들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당장 나타납니다. 당장.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는 과거 1기 때와는 달리 트럼프를 잘 이해하는 아주 충직한 그런 부하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시작을 하면 임기 시작하면 당장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처음 100일 최대한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중간 선거까지 2년이 남아 있으니까 네. 2년 안에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치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2025년이 될 것이다. 2025년 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보편관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특혜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이제 사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특혜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요.
기존에 맺고 있던 모든 협정과 모든 관계, 특별 관계를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트럼프는 그거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보편관세 20% 지금 한국에서 우리한테 수출하는 게 지금 거의 0%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요. 관세 이런 거 다 무시해. 왜 뭐 한미 FTA 아예 뭐 그런 거 없어. 네. 내가 있을 때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다 무시하고 할 수가 있고요. 무시하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국제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소송 들어가죠. 그 소송 누가 합니까? 그러면 판결은 WTO가 하는데 예. 지금 WTO 마비돼 있습니다. 예. WTO 사법기구가 절차가 마비돼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더라도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또 이제 트럼프가 양자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과거대로 돌려서 무관세로 시장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 바로 미국한테 유리합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관세 얘기가 최근에 그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네. 트루도 총리가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네. 트럼프랑 또 만났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렇게 그냥 서로 간의 어떤 인간 대 인간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런 관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트럼프는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것은 맞는데 뭐 인간적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뭐가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확실하게 선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주고받기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기 확실한 게 있어야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동하는 것이지. 예. 네. 뭐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뭐 저 골프 같이 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트럼프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관계가 결국 궁극적으로 말해서 미국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예. 한국이 또 기술적 부분에서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소위 말하는 초크 포인트를 우리가 쥐고 있는 부분, 반도체를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조선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뭘 달라. 우리가 줄 테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적 관계를 잘 형성하면은 예. 그럼 저 사람은 저쪽은 말이 통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리면서 같이 잘 놀자 이게 아니라 예. 정확하게 거래적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다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빨리 트럼프를 만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빨리 가는 게 능사일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줄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그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바로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그걸 준비되면은 가능한 빨리 만나면 좋죠. 준비됐. 예. 아니 예.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 조선 분야는 이제 거예요? 미국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대양 해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를 지금 현재 이미 항공모함을 제외한 전부 다 중국이 배 선수가 더 많아요. 예. 많은데 거기서 항공모함은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기술이 좀 뒤지고 있죠. 예. 항공모함도 지금 이렇게 이 추세대로 나가면 조만간 몇 년 내에 다 따라잡힙니다. 근데 미국은 현재 기술은 갖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제조가 안 됩니다. 지금 수선이 예. 안 되고 제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로 이제 그 제조업 조선업이 좀 몰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역량이 있는 나라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런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같이 협력을 하는데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형태는 어떻게 될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국익에 맞게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조선업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될 수는 이렇게 있죠. 보시면.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아주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좀 네, 판단이 네. 들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한미 관계 쪽으로 한번 그러면 또 펼쳐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 경제 문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업이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이제 미국 의존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뭐 아무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인데 뭐 공격 들어오겠죠. 방위비는 현재 100억 달러 내라고 지난번에 선거 전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억 달러면 한 14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합의한 게 한 1조 5천억 좀 5천억 5,192억 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올린다 그랬기 때문에 완만한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결국 우리가 올리게 된다면 그럼 올리게 되면 과연 그럼 그쪽에서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우리한테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정찰 위성, 예. 그러니까 정찰 위성에 대한 어떤 보다 좀 정밀한 그러한 기술을 주든지 아니면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항상 돈은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돈을 더 주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 하에 좀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고받기 쓴소리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했을 때도 트럼프 일기 때죠. 그때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핵 대응 문제인데요. 뭐 얼마 전에도 사실 뭐 미국에서 얘기를 한 거였나요? 트럼프 당선인이죠 아직은. 예. 당선이신 분이지만 김정은 뭐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일단 인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거의 잊혀져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참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사일도 쓰고 뭐 계속 그랬었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예. 예,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제 북한 문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중동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양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간 협상이 직접 될 것이다. 근데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김정은은 훨씬 더 지금은 우군이 많습니다. 예. 뭐 러시아하고도 협력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핵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현재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일단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예.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일본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것 그러니까 같지도 우리 않고.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핵 도미노가 일어날 일각에서는 그걸 예상하는 미국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일본과 남한이 전부 다 핵무장을 할 것이다. 예. 라고 보는 것인데 일단은 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단순히 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게 OX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핵 무기를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또 핵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 핵 무기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리어, 운반을 뭘로 하느냐는데 운반하는 걸 얼마나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예. 다 다른데 현재 그 북한이 모든 부분에서 100%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스탑할 수 있는 여기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다시 뒤로 돌릴 수 있는 협상은 가능하다. 다만 전제는 그렇게 하려면 네가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그 핵이 얼마나 너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 사실 뭐 암묵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예. 근데 그 교수님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조금 좀 뒤로 빼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북한 문제를 방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하고는 계속 뭐 강대강 특히 분위기 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좀 많이 자아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기조에서 보면 그래도 좀 평화 무드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합니다. 오바마나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방치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 분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중동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네. 자,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
너와 나는 못다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좀 마주 좀 얘기를 좀 끝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명백하게 보면 평화입니다. 평화. 뭐 힘에 의한 평화든 어떤 평화든 간에 압박에 의한 평화든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와 같은 그런 방치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말하자면 국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 바뀌는 상황에서 또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국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지금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좀 별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냥 맡겨둘 수는 없다. 미국은 맡겨두면 그냥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뭐 남한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하고 그냥 직접 둘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정말 둘이가 먼저 다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대화의 공식적인 거 이외에 다른 것은 가르쳐주지 않겠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추후 설명에 있어서도 예. 추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가장 나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대북관 경책 기조를 유지했다가 그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국제관계는 갑자기 바뀌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2017년하고 2018년에 저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엄청난 뭐 거의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예.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2018년에요. 예. 그걸 보게 되면은 뭐 국제관계는 국익에 따라서 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역시나 그렇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일부인 것 같긴 예.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OBS 라디오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보 부문이고요. 김흥종 고려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정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그 외교안보 라인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계속 뭐 얘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좀 누구를 좀 제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무장관이죠. 근데 국무장관은 상당히 이제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강력한 이제 반중 루비오 장관 지명자는 굉장히 반중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월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예. 상당히 강경한 반중 그런 성향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결국은 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기조가 계속 관철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중국과의 그 여러 사업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강화 이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줄다기를 좀 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지난 에이펙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이제 2년 만에 저희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 한미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중국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 올해도 또 갔다 왔었고요. 또 내년에도 또 갑니다. 내년에도 뭐 보아오를 보러 돼서 몇 개 지금 초청 받아놓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중국의 입장이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할 만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한국이. 자, 이번엔 너희 차례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 차례다. 나는 그러나 기다릴게.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기다렸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좀 뭔가 좀 접근하는 유화적인 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에 순서였는데 근데 보면 이번 2024년 여름 이렇게 지나고 가을 이렇게 가면서 국제 상황이 정세가 바뀌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런 상황에 와서 중국은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뭐 비자 문제라든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중 간의 양국 관계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인 관계고
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 외교안보 진영이 굉장히 반중인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보다 다이나믹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가 진짜 필요한 바로 202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루비오 지금 그 국무장관 내정자 이 양반이 그 중국에 대해서 되게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과 그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그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우리 이익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심각한 것은 한중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한중 간의 지금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중간재를 그동안 많이 수출했는데 이제 더 이상 중간재를 우리한테서 조달받지 않고 자체 해결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2, 3년 내에 D램이라고 하는 가장 범용 반도체 그중에서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공급 과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공급 과잉이죠. 네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걸 한중 간에는 반도체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가 깨질 것이다. 경쟁 관계로 돌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동북아에서 이런 그 외교 관계라든가 통상 관계라는 것이 재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이게 빨리 좀 시급하게 결정이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외고에서 예. 어떻게 좀 우리가 뭐 딜을 할지 정책을 펼칠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협력 관계가 복원이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예. 양측은 또 이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예. 방금 뭐 반도체 뭐 이런 얘기해 주셨지만 미중에서 가장 또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반도 위기도 있지만 대만 위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단히 이제 불쾌하고 과거에 이렇게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외교가 대한민국과 관련된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넓게는 전 세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안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주한미군이나 또는 주일미군의 어떤 특징, 주둔의 성격에 있어서는 지난 70년 동안에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 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넓히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넓히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자. 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이 대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지난 1955년도 이후에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였는데 그렇죠. 존재 지금, 이유였죠. 예, 존재 이유였는데 예.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을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쪽에 좀 인게이지를 하겠다. 조금 관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주한미군의 성격은 바뀌는 것이죠. 아무리 뭐 대만이든 남중국 핵은 간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허용하느냐 네.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더 큰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 성격을 북한 대응에 국한하지 말고 네. 이제 중국 대응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하는 그게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요. 안보를 굉장히 위협이 될 거다. 결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뭐 남북 통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있어서 바로 그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는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안보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격이 변화가 되면? 안보라 하는 것은 뭐 99% 안전하다고 1% 그래도 뭐 좀 그렇게 예. 한 것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의 노선을 취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 군의 어떤 그 능력, 대응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그걸 인정하고 있을 때 예.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 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오히려 중국보다 그 북한의 어떤 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부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를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특히 100년 전, 250년 전에도 굉장히 그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래서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의 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1억 5천 이상의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나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2022년도 10월 달에 제가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푸틴 대통령 만났습니다. 예. 예, 대통령 만났을 때 제가 북한 핵이나 아니면 북한 미사일이 계속 디벨롭먼트 되고 있는데 전개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니까 푸틴 대통령은 여기다 제대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미국이 문제야.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냐. 미국이 북한하고 잘 대화를 해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그래서 뭐 해라.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거라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들었어. 그렇게 된다면 양국 관계는 디스트로이 파멸할 것이다라고 그 아주 그 냉혹한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기본 입장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올해 북러 간의 어떤 그 협정. 예, 군사를 도움을 포함한 협정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 좀 폭넓고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 푸틴 대통령 만났다고 하시니까 그 건강 문제가 좀 제기됐었잖아요. 뭐 치매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좀 정신은 또 맑은 것 같기도 하고요. 푸틴 대통령은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오래 그러니까 주요 지도자 중에서는요 예. 24년간 현재 집권하고 있잖아요. 예. 그 24년간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지 처음에 한 30분 정도 자기가 키노 스피치를 하고 나서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자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뭐 레바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과의 관계 막힘없이 다 나옵니다. 학습이 잘 돼 있던가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미국하고 북한이 말이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1차 합의하고 하노이에서 2차 합의를 하려는데 미국이 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걸 4시간 동안 답을 합니다. 예. 4시간 와. 동안.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그래서 뭐 나이가 지금 70대 초반이니까 뭐 기본적인 성인병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서방 언론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잠시 네, 후로 푸틴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그래서, 했습니다. 예. 교수님 덕분에 직접 만나신 저는 적이 깜짝 있으시군요. 놀랐어요. 그 해박함과 예. 어쨌든 그 논리가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옳든 그르든 예. 자기 그것이 우리한테 이게 맞는 얘기든 저건 맞지 않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분명한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침공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요. 예. 일단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집권 시작하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뭐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좀 그러니까요. 어렵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24시간 안에 한다 예, 이랬었잖아요. 하루 만에 끝내기 좀 어렵겠지만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보다 쉽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서는 현재 뭐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 당장 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해결하고 뭐 몇 가지 해결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 오바마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후입니다. 전후 복구와 질서입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전후 복구와 질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끝낸 뒤에 어떻게 질서를 복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만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바로 지금 당장 진짜 트럼프 말대로 당장 그 전쟁을 거의 끝낼 수 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팔 비틀기 하고 러시아 자제하라 그러고요. 예. 그럼 현재 기존에 현재 함령했던 네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게 20% 정도 되죠. 우크라이나 현재 그 전체 영토에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대로 전후 질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충분히 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그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나토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만 하면 뭐 당장이라도 뭐 협상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한국 모형을 저는 이제 한국 모형으로 갈 거다라고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예. 한국 모형, 그 한국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국토 일부를 띄워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존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강력한 어떤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이죠. 예.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그 한국 모형인데요. 그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나토에 대한 명시적인 가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도저히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나토에 준하는 어떤 그런 군사 동맹을 맺어주는 대가로 해서 전쟁을 끝내는 방식,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EU 가입에 대해서는 제가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EU 가입은 몰라도 나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EU 가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또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EU와 나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도 걱정이 되지만 이제 혹시 그쪽이 종전이 되면 한반도에도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좀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한반도에 계속 불안정이 더 이렇게 지속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안보적으로 불가피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예.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그 안보 안전 보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외교 안보 분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중장기적인 저희가 그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 근시안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들? 1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요. 현재 5,1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1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중위 연령이 현재는 40대 중반인데요. 그것이 58세로 올라갑니다. 중간 연령이 58세가 돼요. 중간이 딱 중간이 예. 중을 세웠을 때. 자, 그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뒤에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5억 이상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는 2억 정도 증가하고요. 아시아 중에서 동아시아는 뭐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다 인구 감소할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처하고 있으니까 한 10년 뒤 정도의 어떤 세계 국가 정세가 어떻게 됐고
대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좀 예단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예단에 따라서 좀 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집권 4년 합니다. 4년 합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탄소 중립이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잠깐 숨을 돌렸지만은 우리는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더 예. 가속화해야 됩니다. 예. 가속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하고 또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디지털 센터를 유치하는 이런 문제도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전기의 품질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디지털 전환 문제, 그다음에 이 그린 전환 문제, 그다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하여튼 좀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2025년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안보 부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